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덕수이 시 백아곡 선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택당 선생의 풍수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생이 선영을 마련하고 조상을 길지에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명당말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상의 체백을 편안히 모셔야 한다는 효심뿐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조상의 체백을 길지에 모시면 후손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살아생전 못다한 이유라고도 생각했으며 성리학자로서의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풍수지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풍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예로 이 땅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지에 관해 잠을 구했던 이의신이 자신이 알고 지내는 재상에게 이 자리가 명당자리라고 알려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재상은 이 자리가 진짜 명당자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사를 백아곡으로 보냈습니다. 그 지사가 이 동네에 와서 박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이의신이 소점한 그 자리를 아느냐고 묻자 그 자리는 여름 장마 때만 되면 물이 샘처럼 솟아 질펀하게 넘쳐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의신과 대척점에 있던 그 지사는 재상에게 흉지라고 보고했고 결국 그 재상은 이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대부가 확인차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어김없이 나와 이 자리는 물이 나오는 자리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세도가가 이 동네에 묘역을 조성하면 그 위세에 눌려 귀찮고 힘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택당 선생 또한 예의관이었습니다. 택당 선생이 처음 왔을 때 그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시험 삼아 땅을 파보자고 했답니다. 막상 파보니 토지는 단단하고 비계 덩어리 썰듯 옥도를 잘라놓은 것 같았으며 습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부 이섭 선생을 모신 자리는 오색찬란하여 흡사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으며 진짜 주인을 기다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상이 풍수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지사에게 기만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택당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중기의 풍수 행태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였는데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려 말에 풍수적 배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주에 이르러 청호경과 금낭경 등 10여 권의 풍수서책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로 하여금 관상감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런데 명청교체기에 어수선한 시대에 이르러 명나라 조정에서 관리하던 풍수서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이의신 같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도입하여 풍수비법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새로운 풍수 논리가 보급되자 사대부들까지도 공부했다고 하니 비법으로 포장된 새로운 풍수 논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 풍수를 맹신하여 온 나라가 물결치고 들끓어 올라 오슴도치가 털을 세우듯 묘지로 인해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난 지사가 새로운 방서에 의거해 묘자리를 썼으면 당연히 발복해야 하는데 40-50년이 지난 뒤에 보면 쇠락하고 망해서 어떤 복이나 이익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정상적인 법도에 따라 장사를 지낸 사람보다 오히려 못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땅에 널리 퍼져 있는 풍수 논리 또한 매우 다양하며 지사라는 사람들은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명당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수는 10인10색이란 말을 듣는데 이러한 풍토는 조선 중기 때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러한 배단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요약하자면 택당 선생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당 선생은 이곳에
조상을 모시고 명당발복에 관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그 시기는 인생 말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풍수논리에도 맞고 또 여러 지사가 와서 칭찬했던 자리에 조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 5년 동안 집안에 전염병이 돌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또 가족 중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택당 선생 자신도 곤경을 치르고 나서 간신히 목숨을 보존했으며 아우는 늙도록 아들을 두지 못했고 출가한 네 자매도 살림이 변변치 않다고 수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조상을 명당에 모셨으면 발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당대 최고의 풍수가들이 극찬한 명당 자리에 조부모를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당 발복에 매우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늙음하게 아들 셋을 둔 것과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보존한 것에 대해 조상의 보살품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가문이 번창하지 않았으니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택당 선생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음하게 낳은 아들들, 아니 조부모를 명당에 모시고 태어난 아들들을 기점으로 덕수이 씨 백아국 자손이 번성하고 또 가문이 번창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가문이 번창한다는 것을 택당 선생이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미조차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선생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세상을 등질 때 큰아들 이면하는 29살, 둘째 이신하는 25살, 셋째 이단하는 2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별세한 다음에 큰아들 이면하가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는데 제 생각으로는 고단한 심효살이를 하면서 병을 얻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신하는 정삼품까지 오르고 셋째 아들 이단하는 대제학과 좌의정에 오릅니다. 그리고 손자 이연은 영의정에 오르게 되며 증손자 때 이르러 가문은 크게 번창합니다. 선생의 직계 후손 중에 영의정 2명, 좌의정 1명, 대제학 2명, 판서 6명, 그리고 문과급제자가 22명, 묵과급제자가 18명, 생원진사 68명을 배출했으며 외손들까지도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당발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쉬운 것은 궁핍한 살림에 오직 효심 하나로 길길을 찾고 조상을 모신 택당 선생이 가문의 영광을 만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집필한 택당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조상을 명당에 모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명당발복으로 가문이 번창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당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고관대작이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복잡하다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당의 조상을 모시면 그날부터 발복하여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흉은 토끼처럼 빨리 찾아오고 발복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당 선생이 조부모를 명당에 모신 것은 후대를 위해 과실나무를 심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를 명당에 모신 택당 선생은 당대의 발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얼마 되지 않아 장차 가문을 일으킬 명당의 자손이 태어났다는 것은 택당 선생 입장에서는 분명 당대 발복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씨를 뿌렸다면 꽃을 피고 열매가 맺는 때를 긴 호흡으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세에 형성된 진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국세는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네 곳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지도에 표기한 곳이 진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세 개의 능선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으며 특이한 것은 등고선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읍내를 가로지르는 석곡천이 있는데 석곡천을 따라 부는 골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국세에 형성된 진열 모두 바람을 피해 웅크리듯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묘역 뒤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는데 생기가 등산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던 생기가 현무봉에 이르러 세 갈래로 분기를 합니다. 잡목을 헤쳐가며 분기한 생기를 따라가면 이섭 선생의 묘소로 내려가 진열을 생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당 선생의 묘소 뒤에 진열을 생성하였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묘소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그곳에서 바라본 주변 사격인데 참으로 아름다우며 진열의 크기 또한 합장할 정도로 넓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의 손자인 이유 선생의 묘소입니다.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185도 후천 이방으로 내려가다가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의 셋째 아들인 이단아 선생의 묘소입니다.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225도 후천 곤방으로 빠져나가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자리를 보면 볼수록 누가 점멸했는지 감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단아 선생의 묘소를 보면 할아버지 이한성 선생 묘소 바로 아래 조성되었는데 할아버지 산수에 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절이 협소합니다. 이 넓은 땅에 꼭 이렇게 묘소를 조성해야 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이단아 선생을 진열에 모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단아 선생의 묘소를 전멸한 분도 참으로 대단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문중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백아곡 덕수이 씨가 번창할 수 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택당 선생의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당집을 통해 조선 중기의 풍수지리와 사회상을 알 수 있다는 것에 풍수학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